서울의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대한그룹의 마천루 옥상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네온사인처럼 번들거리는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거대한 인피니티 풀의 푸른 물결 위로 샴페인 거품과 비키니를 입은 남녀들의 웃음소리가 전자음악의 비트와 뒤섞여 몽환적이면서도 퇴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해방구이자 그들만의 은밀한 사교장이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환락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어둠 속에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조각상처럼 서서 파티장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이었고 대한 그룹의 전략 보안실장이자 이 혼란스러운 밤의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이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는 흔들리는 조명 아래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공 풀린 눈빛과 불안한 손짓,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본능적으로 스캔하고 있었으며, 그녀에게 이 파티는 즐거움이 아닌 또 하나의 긴장된 작전구역일 뿐이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VIP 전용 카바나 쪽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오며 순식간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소리였습니다. 파티의 주최자이자 대한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박동훈 대표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겁에 질린 수행비서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평소 냉철하고 지적인 기업가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술과 약물에 취한 사석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폭군으로 변모하곤 했는데, 오늘 밤 그의 분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광기 어린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전기에 짧게 상황 통제를 지시한 뒤 망설임 없이 VIP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녀가 인파를 헤치고 다가오자 흥분해서 날뛰던 경호원들조차 길을 터주며 그녀의 권위의 침묵으로 복종했습니다. 서진이 박동훈의 앞에 섰을 때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단순한 분취가 아니라 깊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서진을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는데, 그의 입에서는 최고급 양주 냄새와 함께 역겨운 비릿함이 풍겨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민아가 사라졌다는 말을 반복하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이민아는 최근 박동훈이 공식 석상에 대동할 만큼 총애하던 신인 모델이자 그의 새로운 정부였습니다. 서진은 박동훈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물었고, 박동훈은 그제야 조금 진정된 듯 숨을 몰아쉬며 이민아가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단순한 실종이나 변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박동훈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하다는 것을 서진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박동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텅 빈 자신의 손목을 가리키며 이민아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금고와 다름없는 스위스제 주문 제작 시계를 가지고 사라졌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시계는 겉보기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사치품에 불과했지만 그 내부에는 대한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리스트가 암호화되어 저장된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동훈의 목줄이자 그가 가진 권력의 원천이었기에 그것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대한그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대형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동훈은 서진에게 경찰을 부르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녀를 찾아내야 한다고 윽박지르며 만약 실패할 경우 서진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을 끝내고 차가운 이성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즉시 보안팀을 소집하여 호텔 출입구를 전면 봉쇄하고 파티장 내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뒤 이민아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카바나를 꼼꼼하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얼음이 채 녹지 않은 칵테일 잔과 그녀가 사용하던 명품 클러치백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핸드폰은 클러치백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 그녀가 급하게 떠났거나 혹은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예리한 눈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귀걸이 한 짝과 소파 쿠션, 틈새에 끼어있는 찢어진 메모지 조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메모지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의 조합이 급갈겨 쓴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남기려고 했던 필사적인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장갑 낀 손으로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하며 이민아라는 여자가 단순히 돈을 노리고 박동훈에게 접근한 꽃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로 이동한 서진은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며 이민아의 동선을 역추적했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사라진 시각의 영상 중 일부가 교묘하게 편집되거나 루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내부 보안 시스템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소행이거나 보안팀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서진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즉시 당직 근무자들을 신문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모르는 일이라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결백을 주장했고 그들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던 서진은 이것이 외부에서 침투한 고도의 해킹 기술에 의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민아는 옥상 파티장의 소란을 틈타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한 흔적을 남겼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끊겨 있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도주 경로였습니다. 서진은 키보드를 두드려 로그 기록을 분석했고 해킹이 이루어진 IP 주소가 파티장 내부가 아닌 외부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동훈의 재촉 전화가 빗발치는 가운데 서진은 옥상 난간으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민아는 연약해 보이는 외모 뒤에 치밀한 계획과 대담함을 숨기고 박동훈이라는 거물에게 접근했고 가장 방심한 순간을 노려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과거 국정원 블랙요원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이민아가 선택할 수 있는 도주 경로와 은신처를 머릿속 지도 위에 그려나갔는데 그녀가 갈 곳은 공항이나 항만이 아닌 서울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 어딘가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개인 오토바이 키를 챙겨들고 보안팀장에게 현장 통제를 맡긴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대 조직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본능과 경험을 믿고 움직여야 하는 고독한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서진이 탑승한 고배기량 바이크의 엔진 소리가 맹수의 포효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는 헬멧 바이저를 내리며 어둠 속으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대로를 지나며 서진은 이민아가 남긴 메모지의 숫자가 특정 위치 좌표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내비게이션에 그 숫자를 입력하자 강북에 낙후된 재개발 구역이 목적지로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대한그룹의 본사와는 정반대인 도시의 그림자 같은 곳이었고 쥐새끼 한 마리도 숨기 좋은 미로 같은 골목들이 얽혀있는 우범지대였습니다. 서진은 스로틀을 감으며 속도를 높였고 네온 사인이 흐르는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며 이 긴 밤이 끝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여전히 파티의 음악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그녀의 앞에는 차가운 현실과 목숨을 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도로는 좁아지고 가로등은 드문드문해져 주변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는데 서진은 바이크의 엔진을 끄고 관성을 이용해 조용히 골목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언덕길, 중턱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 앞에서 좌표의 신호가 멈췄고 서진은 주변을 경계하며 바이크에서 내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폐쇄 회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미 렌즈가 스프레이로 칠해져 무용지물이 된 상태였고 현관문의 잠금 장치 또한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뜯겨져 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삼단봉을 꺼내 쥐고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3층 복도 끝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텔레비전 소리도 사람의 대화 소리도 아닌 무언가를 급하게 뒤지는 듯한 부스럭거리는 소음뿐이었습니다. 서진이 문손잡이를 잡고 돌리려는 순간 안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검은 복면을 쓴 2명의 괴한이 한 여자를 바닥에 짓누르고 있었고 그 여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반항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사라진 이민아였습니다. 괴한들은 갑작스러운 서진의 등장에 당황하며 흉기를 꺼내 들었지만 서진은 그들의 동작보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여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다른 한 놈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서진은 가볍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한 뒤 삼단봉으로 놈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거구를 제압한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이민아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녀의 손에는 박동훈이 그토록 찾던 시계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괴한들의 신음소리가 좁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리는 가운데 한서진은 거친 숨을 고르며 재빠르게 그들의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능숙한 손놀림으로 품 안을 뒤지자 군용 단검과 불법 개조된 통신 장비 그리고 캡슐 형태의 독극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집털이나 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청부업자들의 소지품이었고 그들의 목덜미에는 흐릿하게 지워진 특정 용병 회사의 문신이 남아있어 서진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박동훈 대표가 자신에게 일을 맡기면서 동시에 다른 해결사들을 투입했다는 사실은 그가 서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거나 혹은 이민아를 찾은 직후 서진까지 제거하여 입막음을 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서진은 쓰러진 남자들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하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차가운 눈빛으로 이민아를 돌아보았는데 그녀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민아에게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며 냉정한 목소리로 시계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이민아는 잠시 망설이듯 시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서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시계는 겉보기에 흠집 하나 없는 최고급 명품이었지만 서진의 관심은 시계의 외관이 아니라 그 뒷면에 숨겨진 마이크로칩 슬롯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녀는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 시계에 갖다 대었습니다. 삐아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서진의 스마트폰 화면에 암호화된 데이터의 구조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 수준을 넘어선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서진은 이민아가 단순히 박동훈의 돈을 노리고 도망친 철없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녀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방안을 둘러보며 이 공간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님을 간파했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벽지 뒤로 교묘하게 숨겨진 배선들이 눈에 들어왔고 서진이 책상 밑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걷어내자 고성능 서버와 다중 모니터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전문가 수준의 해킹 장비들이었습니다. 평소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파티장을 누비던 모델 이민아의 모습과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 이 이질적인 풍경은 서진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대한그룹의 내부 서버망 우회 경로와 박동훈의 비공개 계좌 흐름도가 복잡한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실행되다 멈춘 데이터 전송 프로그램 창이 떠 있었습니다. 이민아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산업 스파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박동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해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진은 이민아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의자에 앉힌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도대체 누구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이민아는 처음에 공포가 조금 가라앉았는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고 서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아는 자신이 박동훈의 비리에 희생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신분을 위조하고 접근했다고 털어놓으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 시계 안에 있는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박동훈은 단순히 회사 돈을 횡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제적인 무기 밀매 조직과 결탁하여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이민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캐너로 복호화된 파일의 일부를 열어보았고 화면에 뜬 문서의 내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거대한 범죄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열된 이름들은 정계와 재계, 거물급 인사들은 물론이고 서진이 과거 몸담았던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파일이 공개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 분명했고 박동훈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도시 하나쯤은 불태울 수도 있는 위험한 인물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는 단순히 의뢰를 수행하는 해결사의 입장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동훈에게 시계를 돌려주고 모른 척 발을 뺄 수도 있었지만 화면 속 사진에 찍힌 무고한 희생자들의 모습과 눈앞에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민아의 눈빛이 서진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정의감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는데 쓰러져 있던 용병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무전기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원 병력의 도착을 알리는 암호 코드가 수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이민아에게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모두 챙기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방 안의 지문과 흔적을 지우기 위해 소형 소위탄을 설치했습니다. 이민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진의 침착하고 신속한 지시에 따라 백팩에 장비들을 쑤셔 넣었고 서진은 쓰러진 용병들의 무기를 챙겨 자신의 몸에 장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격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박동훈이 보낸 살인 기계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서진은 이민아의 손목을 잡고 뒷문으로 향하는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벤 차량들이 골목 입구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서진은 바이크를 포기하고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해 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아를 자신의 앞세우고 미로처럼 얽힌 담장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섀도우 무빙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이마에는 긴장감으로 인한 땀방울이 맺혔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민아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신의 등만 보고 뛰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멘탈을 붙잡아 주었고 이민아 역시 이를 악물고 서진의 뒤를 따랐습니다. 가까스로 대로변으로 나온 두 사람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인파가 붐비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는데 서진은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수시로 변경하며 추적을 교란시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마치 그들을 감시하는 수천 개의 눈동자처럼 느껴져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민아는 긴장이 풀렸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백해진 얼굴로 시계를 꼭 쥐고 있었는데 서진은 그녀의 어깨에 잠시 손을 올려 무언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박동훈에게 보낼 거짓 보고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에 들어선 한서진은 커튼을 굳게 치고 도청 장비 탐지기를 꺼내 방 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보안 상태를 점검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이상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불안하게 걸터앉은 이민아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은 방금 전 겪었던 죽음의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라고 짧게 지시한 뒤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갈등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생 지켜온 직업적 신조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내적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멈출 수 없는 흐름에 올라탔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진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이민아는 조금 진정된 모습으로 노트북을 켜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듯 빠르게 움직이며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모니터 화면을 주시했고 화면 가득 채워진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드러난 데이터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라 불법 장기 매매 조직과의 거래 내역과 제3세계 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밀수 루트가 상세하게 기록된 1급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박동훈 대표가 겉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혁신적인 리더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실체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더러운 돈을 벌어들이는 악마와 다름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고 자신의 손으로 지켜왔던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결국 이런 추악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 서진의 주머니 속에 있던 업무용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발신자는 예상대로 박동훈 대표였고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원했습니다. 박동훈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갈라져 있었고 그는 대뜸 욕설을 퍼부으며 서진에게 왜 아직도 이민아를 잡아오지 못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진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한 어조로 목표물을 추적 중이지만 제3의 세력이 개입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동훈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그는 서진에게 만약 오늘 밤 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민아의 가족은 물론이고 서진의 병든 어머니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비열한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녀가 그동안 박동훈에게 가졌던 일말의 충성심이나 고용관계로서의 존중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내버리고 이민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목표를 향한 싸늘한 결의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민아에게 박동훈이 언급한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그들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약속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서진은 과거 국정원 시절 구축해두었던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옛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고 은밀하게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대한그룹의 보안실장 한서진이 아니라 거대 악에 맞서 싸우는 고독한 추적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박동훈보다 더 치밀하고 잔혹해져야만 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개인 장비 가방을 열어 특수 제작된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를 꺼내들고 이민아에게 작전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박동훈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려 그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린 뒤 그 틈을 타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세상에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민아에게 해킹 실력을 이용하여 박동훈의 개인 서버에 접속해 가짜 위치 신호를 생성하라고 지시했고 이민아는 서진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대한그룹 보안 상황실의 메인 모니터에는 이민아의 위치 신호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표시되기 시작했고 이를 확인한 박동훈과 그의 하수인들은 즉시 병력을 공항으로 집결시킬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서진과 이민아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벌기 위한 양동작전이었으며 동시에 서진이 박동훈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민아가 가짜 신호를 씹는 동안 서진은 방 한 구석에서 무기들을 점검하며 전의를 다졌는데 그녀가 챙긴 글록 권총과 섬광탄 그리고 전술 단검은 단순한 호신용이 아닌 살상용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단히 묶어 올리고 검은색 전술조끼를 착용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이민아에게 다가가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이며 내 등 뒤에 꼭 붙어 있으라고 당부했고 이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신뢰를 나누었고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세상이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예감하며 모텔 방을 나섰습니다. 바깥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텔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서진이 미리 준비해둔 대포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시내로 향했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대한그룹 본사 타워였습니다. 서진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이용하여 적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해 서버실에 물리적으로 접속하여 백업 데이터까지 완전히 삭제하고 원본을 확보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들을 조롱하듯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오직 타워 꼭대기에 펜트하우스만이 들어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서진의 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그녀는 옆자리의 이민아에게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다독이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박동훈이 공항에서 허탕을 치고 분노의 길길이 날뛰고 있을 때 그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검문이 허술한 화물 전용 출입구를 향해 미끄러지듯 들어갔고 서진은 보안 카드를 태그하여 차단기를 통과했는데 그녀의 보안 등급은 아직 삭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어둠 속으로 들어선 그들은 차량을 구석진 곳에 주차하고 장비를 챙겨 엘리베이터 홀로 이동했습니다. 서진은 CCTV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이동했고 순찰 중인 경비원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그들을 피하거나 필요하다면 소리 없이 제압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서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쓴 보안실장으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총칼이 오가는 육체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서로를 속고 속이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한서진의 손가락이 멈칫했는데 기대했던 층수 표시등 대신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전멸하며 접근 거부 메시지가 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중앙통제실에서 그들의 침입을 감지하고 보안 등급을 실시간으로 말소시켰음을 의미하는 치명적인 신호였습니다. 서진은 즉시 이민아의 팔을 잡아 끌며 비상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미 주차장 입구 쪽에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밴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동훈이 키우는 비밀 살수 조직인 그림자 부대였고 서진이 공항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던 교란 작전이 간파당했거나 혹은 박동훈이 만약을 대비해 본사 경비를 이중으로 강화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놈들이 차량에서 내리기도 전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엄폐물을 확보했고 놈들의 소음기 장착된 총구에서 발사된 탄환들이 콘크리트 기둥에 박히며 튀기는 파편을 피해 몸을 낮췄습니다. 서진은 이민아를 자신의 뒤에 숨기고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꺼내 놈들의 시야가 닿는 곳으로 굴려보냈는데 강력한 폭음과 함께 백색의 섬광이 터지자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놈들이 시야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서진은 지하철역과 연결된 연결 통로를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의 본사 지하가 서울의 거미줄 같은 지하철 노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VIP들의 은밀한 탈출로로 설계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서진과 이민아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무거운 방화문을 어깨로 밀치고 들어서자 차가운 지하철 역사, 특유의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고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막차를 기다리는 취객들과 야근에 지친 회사원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헐떡이는 이민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추격자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부대는 끈질긴 사냥개들처럼 금세 정신을 차리고 연결 통로를 통해 역사 안으로 진입했는데 그들은 일반인들 틈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무기를 숨기고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개찰구 너머로 놈들의 리더가 무전기를 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부하들에게 포위망을 좁히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유리창 반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개찰구를 통과하며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는데 뒤따라오던 놈들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복잡한 미로와 같았고 수많은 출구와 환승 통로가 얽혀 있어 도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만 반대로 놈들에게 포위당하면 도간에 든 쥐꼴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서진은 이민아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역내 와이파이를 해킹해 CCTV 영상을 교란시키라고 지시했고 이민아는 떨리는 손으로 빠르게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열차가 들어오는 진입음이 들려왔고 스크린도어 너머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터널의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열차의 도착에 맞춰 놈들을 따돌릴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놈들은 이미 승강장의 양쪽 끝을 점거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민아를 열차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노약 좌석 대기 라인에 세워두고 자신은 놈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며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놈들 중 행동 대장 격인 거구가 서진을 발견하고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들며 접근했는데 서진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기둥 뒤로 몸을 숨겨 놈을 유인했습니다. 놈이 기둥을 돌아설 때 서진은 낮은 자세로 다리를 걸어 놈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쓰러지는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쓰러진 동료를 본 다른 놈들이 일제히 서진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승강장에 멈춰서고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순간 서진은 놈들의 공격을 피하며 열차 안으로 뛰어들지 않고 오히려 다치려는 문틈 사이로 놈들을 밀어넣거나 걷어차는 방식으로 혼란을 유도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사이 서진은 놈들의 리더와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그는 서진의 무술 스승과도 같았던 옛 동료이자 지금은 돈에 팔려 영혼을 잃은 배신자 강철중이었습니다. 강철중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서진은 대답 대신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그에게 분사했습니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리는 사이 서진은 강철중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그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투는 짧지만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주변의 기물들이 파손되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서진은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였고 강철중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그를 선로 쪽 스크린도어에 처박았습니다. 그때 이민아가 역내 방송 시스템을 해킹하여 화재 경보를 울리게 만들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 방송이 나오자 승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출구 쪽으로 몰려들며 거대한 파도를 이루었고 서진은 이 혼란을 틈타 강철중을 뿌리치고 이민아가 기다리고 있는 반대편 열차 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강철중이 이를 갈며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지만 열차는 이미 출발하여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서진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객차 내부를 빠르게 스캔하며 혹시 모를 추격자가 탑승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놈들은 인파에 갇혀 열차에 오르지 못한 것 같았고
서진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민아는 창백한 얼굴로 서진의 찢어진 옷소매와 피 묻은 손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서진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며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는데 그 아름다운 불빛 아래에서 자신들이 방금 겪은 생사를 건 사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이민아에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설명하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사 침투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박동우는 서진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보안 코드를 변경하고 경비를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실패를 기회로 삼아 박동훈이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곳을 타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아에게 박동훈의 자금 세탁 경로 중 해외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관문인 인천항의 밀수 창고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본사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그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물리적인 증거를 잡아 박동훈을 쫓아매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아는 노트북을 열어 어둠의 경로로 접속한 뒤 박동훈의 위장 계열사들이 소유한 인천항 물류단지의 선정 리스트를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녀는 내일 새벽 출항 예정인 화물선에 대량의 현금과 미술품으로 위장된 금괴가 선적된다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박동훈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해둔 탈출 자금이거나 혹은 해외 범죄 조직과의 마지막 거래 대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반짝이며 이민아의 어깨를 두드렸고 이것이야말로 박동훈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열차는 다음 역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서진과 이민아는 이제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감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여명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박동훈 대표의 눈은 충혈된 채 핏발이 서 있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 주어야 할 보안 시스템이 한서진에 의해 농락당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이민아와 손을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박동훈은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위스키병을 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냈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비서실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한서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론사 사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서진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동료 직원을 살해한 후 도주 중이라는 가짜뉴스를 대서특필하라고 압박을 기피로니 가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경찰청장에게 연락하여 한서진과 이민아에 대한 공개 수배령을 내리도록 종용했고 자신의 사설 정보망을 통해 뒷골목의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현상금을 걸어 그녀들을 사냥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인천으로 향하는 국도변의 한적한 휴게소에 잠시 정차한 한서진은 편의점, 텔레비전, 뉴스 속보에 자신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그녀를 잔혹한 살인 용의자이자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로 묘사하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목격자 제보 바람이라는 자막과 함께 그녀가 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번호까지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동훈이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해 파놓은 전형적인 함정이었고 이제 그녀는 공권력과 범죄 조직 양쪽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차로 돌아왔고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이민아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지만 그녀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와 질서가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쉽게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량이 인천항만공사 구역에 진입했을 때 서진의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과거 그녀에게 빚을 졌던 정보 브로커가 보낸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적색수배 발령, 놈들이 네 위치를 좁혀오고 있다. 오늘 밤이 고비다라는 짧은 내용과 함께 박동훈이 고용한 외국계 용병 부대가 인천으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부두 야적장 사이에 미로 같은 도로를 질주하며 추적을 따돌릴 은신처를 물색했습니다. 이민아는 잠에서 깨어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두리번거렸고 서진은 그녀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냥감이 되어 거대한 포위망 안에 갇힌 꼴이었지만 서진은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적들을 유인하고 일망타진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선택한 은신처는 폐쇄된 지 오래되어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있는 사부두의 낡은 창고였는데 이곳은 공식적인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유령 같은 공간이어서 잠시 몸을 숨기기에 적합했습니다. 서진은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를 끊고 창고 안으로 차량을 밀어넣은 뒤 무거운 철문을 다시 닫아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창고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천장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어 을신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진은 차량 트렁크에서 비상식량과 담요를 꺼내 이민아에게 건네주며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이민아는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을 꺼내들고 다시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서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민아의 손가락이 멈추고 그녀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을 때 서진은 무기를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모니터 화면에는 박동훈이 오늘 밤 자정 이 항구를 통해 해외로 밀반출하려던 화물의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진이 예상했던 금괴나 현금 다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설계도 원본과 프로토타입 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어 회사가 무너질 것을 대비해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챙겨 망명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범죄를 넘어선 명백한 매국 행위였고 서진은 주먹으로 낡은 책상을 내리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박동훈의 이 추악한 거래를 저지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은신처는 생각보다 빨리 발각되었는데 창고 밖에서 자갈이 밟히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즉시 이민아에게 몸을 숨기라고 신호를 보내고 창고의 2층 난간으로 소리 없이 올라가 밖을 정찰했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창고를 포위하고 있었고 차에서 내린 무장괴한들은 열감지 장비와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어 박동훈이 보낸 최정의 살수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놈들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진영을 갖추며 창고의 출입구를 조여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품 안의 권총을 점검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이 좁은 공간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형지물을 이용한 게릴라전을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고의 낡은 셔터가 굉음을 내며 뜯겨나가고 최루탄 가스가 내부로 투척되자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지며 매캐한 연기가 차올랐습니다. 서진은 미리 준비해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천장의 크레인 훅에 매달린 쇠사슬을 이용해 반대편 컨테이너 위로 날렵하게 이동했습니다. 놈들이 연기 속으로 진입하며 레이저 포인터로 1층을 수색하는 사이
서진은 위에서 아래로 기습적인 사격을 가해 선두에 있던 두 놈을 쓰러뜨렸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자 놈들은 즉시 대응 사격을 하며 흩어졌지만 서진은 이미 위치를 바꾼 뒤였고 어둠과 연기는 그녀에게 최고의 위장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놓여있던 드럼통을 발로 차서 굴러떨어뜨려 놈들의 시선을 끈 뒤 그 틈을 타 뒤쪽에서 접근하던 적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서진의 체력은 밤새 이어진 도주와 긴장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탄약 또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민아가 숨어있는 사무실 컨테이너 쪽으로 적들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놈들을 향해 소리치며 유인했습니다. 집중 사격이 그녀가 숨은 기둥으로 쏟아졌고 콘크리트 파편이 얼굴을 스치며 피가 흘러내렸지만 서진은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음 엄폐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때 이민아가 창고의 전력 시스템을 해킹하여 조명을 일제히 차단했고 갑작스러운 암흑의 놈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진은 야간 투시경 없이도 본능적인 감각으로 놈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근접전을 펼쳤습니다. 단검이 허공을 가르고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서 교차하며 서진은 짐승처럼 놈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적까지 제압한 후 창고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피냄새만이 감돌았는데 서진은 바닥에 쓰러진 용병의 무전기를 집어들어 박동훈에게 직접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박동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서진은 차갑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당신의 사냥개들은 모두 끝났다. 이제 내가 당신을 잡으러 갈 차례다. 오늘 밤 당신이 꿈꾸던 그 화려한 탈출은 지옥행 열차가 될 것이다. 박동훈은 비명을 지르며 몰아소리쳤지만 서진은 무전기를 바닥에 던져 부숴버리고 이민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민아는 공포에 질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진을 맞이했고 서진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창고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용병들이 타고 온 SUV 차량 중 하나를 탈취하여 항만의 중심부를 향해 질주했는데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민아에게 오늘 밤 자정에 있을 거래 현장을 급습하여 박동훈의 모든 범죄 사실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였고 성공한다면 박동훈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썩은 권력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멀리 보이는 부두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거인들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동자는 다가올 결전을 앞두고 더욱 깊고 어둡게 빛났으며 그녀의 심장은 엔진 소리에 맞춰 강렬하게 박동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천항의 밤바다는 거대한 검은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위협적으로 너울거렸고 쏟아지는 빗줄기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시야를 가렸습니다. 한서진과 이민아가 탈취한 SUV 차량은 부두의 가장자리인 컨테이너 적재구역 깊숙한 곳에 멈춰섰는데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은 차가운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번들거렸습니다. 서진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중장비의 엔진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망원경으로 현장을 정찰했고 약 300m 전방의 4번 선석에는 파나마 선적의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방수포를 덮은 수십 개의 화물 상자들이 크레인에 의해 배 위로 옮겨지고 있었는데 그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그룹의 황태자 박동훈이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고급 코트를 걸친 채 수행원들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작업을 재촉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쥐새끼처럼 다급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조수석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이민아에게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고 이민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항만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박동훈이 밀반출하려는
불법 화물이 선적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전 세계 언론과 수사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탈출로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차량에서 내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몸을 낮췄고 컨테이너의 그림자를 따라 이동하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용병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박동훈은 자신의 마지막 도박을 위해 해외에서 악명 높은 사설 군사기업의 용병들을 대거 고용한 듯했는데 그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부두 주변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허벅지에 차고 있던 전술 단검을 꺼내 들고 가장 외곽에 떨어져 있는 보초병의 뒤로 소리 없이 접근하여 단숨에 제압한 뒤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천둥 번개와 함께 부두를 뒤흔들었고 이는 서진에게 있어 자신의 발소리와 흔적을 지워주는 천연의 위장막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컨테이너 사이를 날렵하게 뛰어넘으며 저격수들이 배치된 감시탑 아래로 이동했고 피를 친 배관을 타고 순식간에 탑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감시탑 안에서 열 감지 모니터를 보고 있던 저격수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진의 주먹이 놈의 턱을 강타했고 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서진은 저격 소총을 분해하여 바다로 던져버리고 무전기를 탈취하여 적들의 통신 내용을 도청하기 시작했는데 놈들은 화물 선적이 80% 정도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서진은 이민아에게 무전을 쳐 항만의 메인 조명 시스템을 과부하시켜 정전을 유도하라고 지시했고 몇 초 뒤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부두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한 용병들이 랜턴을 켜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진은 늑대처럼 어둠을 가르며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혼란에 빠진 용병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는데 그녀의 공격은 급소만을 정확하게 노리는 살인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바닥을 적시는 가운데 서진은 박동훈이 있는 부두 안쪽으로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고 박동훈은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어 조명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을 때 박동훈의 눈앞엔 자신의 경호원들이 바닥에 질비하게 쓰러져 있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고 그 중심에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한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뒷걸음질 치며 남은 용병들에게 저 여자를 죽이라고 발광하듯 소리쳤고 수십 개의 총구가 일제히 서진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서진은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 쌓여있는 화물 상자 뒤로 몸을 날렸고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나무 상자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연막탄을 꺼내 적들의 시야를 가린 뒤 바닥을 구르며 반격에 나섰는데 그녀가 쏜 권총 탄환은 정확하게 용병들의 다리와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서진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적들을 교란시켰고 용병들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에 대한 공포로 인해 섣불리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두의 거대한 크레인이 기계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컨테이너 박스 뒤에 숨어있던 이민아가 크레인의 제어 시스템을 해킹하여 원격 조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가 허공에서 춤을 추듯 흔들리다가 용병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놈들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민아의 지원 사격 덕분에 숨통이 트인 서진은 탄창을 갈아 끼우며 박동훈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박동훈은 자신의 호위 무사들에게 둘러싸여 배 쪽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지만 서진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가로막는 거구의 용병과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놈은 서진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근육질의 괴물이었습니다. 놈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서진의 어깨를 스치며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주었지만 서진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놈의 명치에 팔꿈치를 꽂아 넣고 중심이 흔들리는 틈을 타 놈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며 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의식을 잃자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어났지만 그녀의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이고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배의 트랩 탑승 계단에 거의 도달했지만 이민아가 조종하는 또 다른 크레인이 화물선을 향해 거대한 철제빔을 떨어뜨려 트랩을 부숴버렸습니다. 탈출로가 차단되자 박동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그의 곁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호원들조차 서진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박동훈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동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빗속에서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끝났어. 당신의 제국도, 당신의 야망도 여기서 모두 끝이야. 박동훈은 비굴하게 웃으며 서진에게 거래를 제안했는데 자신이 가진 비자금의 절반을 줄 테니 눈 감아 달라는 뻔뻔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강타했고 박동훈은 피를 토하며 빗물 웅덩이에 처박혔습니다. 그 순간 부두의 대형 스피커와 전광판이 일제히 켜지며 이민아가 해킹으로 연결한 방송 화면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박동훈이 불법 무기상과 거래하는 영상, 뇌물 장부의 원본 파일, 그리고 방금 전 그가 서진에게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음성 녹음 파일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항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에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항만으로 진입했고 하늘 위에는 방송국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이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자신의 치부가 전 세계에 공개되는 것을 보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전광판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는데 그것은 오만했던 권력자의 가장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쓰러진 박동훈에게 수갑을 채워 난간에 묶어둔 뒤 뒤돌아섰는데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컨테이너 뒤에서 나온 이민아가 울먹이며 서진에게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는데 서진은 피 묻은 손으로 이민아의 얼굴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고 주변은 출동한 경찰 특공대에 의해 완전히 제압되어 상황이 종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박동훈에게 내려지겠지만 자신 또한 법을 어기고 수많은 폭력을 행사한 죄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찰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서진은 이민아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야. 가서 당당하게 증언하고 네 인생을 살아. 이민아는 서진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지만 서진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경찰들에게 그녀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 보이는 형사가 서진에게 다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 했지만 서진은 이미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구급차를 먼저 불렀고 서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길고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했던 선택에 후회는 없었으며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영혼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깨끗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들것에 싣고 이동하는 동안 서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쫓거나 도망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비프음 속에서 한서진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백한 형광등 불빛과 창살이 쳐진 병실 창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어깨와 다리는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침대 옆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보초를 서고 있어 그녀가 환자인 동시에 구금된 피의자 신분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천항에서의 격렬했던 전투 끝에 의식을 잃은 지 꼬박 사흘 만에 깨어난 것이었는데 그녀의 몸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머릿속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병실 한쪽에 켜진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대한그룹 박동훈 대표의 구속 소식과 함께 인천항에서 확보된 불법 밀수품들에 대한 보도가 연일 특종으로 다뤄지고 있었고, 화면 속에 세상은 그녀가 잠든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이 건국 이래 최대의 기업비리 스캔들이라고 떠들어댔고,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박동훈의 엄벌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자 담당 의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는데,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강민석 부장검사였습니다. 강 검사는 서진의 상태를 눈으로 훑어본 뒤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으며 박동훈이 체포되었지만 자신의 막강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동훈 측은 인천항에서의 사건을 한서진이 주도한 납치 및 테러 행위라고 매도하며 증거로 제출된 데이터 칩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는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강 검사는 서진에게 상황이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며 박동훈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서진의 구체적인 진술과 법정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진은 말라붙은 입술을 떼어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술하겠다고 답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휠체어에 탄 채 검찰청 조사실로 이송되었는데, 청사 입구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박동훈과의 관계나 범행 동기를 물으며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서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밀폐된 조사실 안에서 서진은 박동훈이 지난 수년간 저러지른 살인교사, 불법 도청, 뇌물 공여, 그리고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뿐만 아니라 이민아가 해킹으로 확보한 데이터의 암호 체계와 은닉된 서버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진의 진술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박동훈 측 변호인들이 파고들 틈이 없었고, 수사관들은 혀를 내두르며 그녀의 기억력과 분석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안전가옥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이민아 역시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는 서진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며 참고인 조사를 자청했습니다. 이민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동훈의 내연녀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내부 고발자였음을 밝히고, 박동훈이 자신에게 가했던 협박과 폭력에 대해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한 서진의 증언에 감정적인 호소력을 더해주었고, 여론은 급격하게 서진과 이민아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서진 구명운동을 벌이며, 그녀가 비록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지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은 법원과 검찰을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고, 박동훈을 비호하던 정치 세력들조차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 하나둘씩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동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방청객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법원 밖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재판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박동훈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는데, 그의 눈밑은 핏하고 초점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어 예전에 거만했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서진은 휠체어에서 내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증언대에 섰는데, 그녀는 판사와 배심원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동훈이라는 개인이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무소불위의 권력 구조와 감시받지 않는 자본이 괴물을 키워낸 것이라고 일갈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박동훈의 변호인은 서진의 과거 이력과 폭력 행위를 문제 삼아 그녀의 도덕성을 흠집내으려 했지만, 서진은
그들의 공격을 냉소적인 미소로 받아넘기며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민아가 복구한 박동훈의 비밀 녹취록이 법정 스피커를 통해 공개되는 순간이었는데, 그 안에는 박동훈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불법을 청탁하는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고, 박동훈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발작적인 증세를 보이다가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박동훈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고, 그는 허공에 대고 횡설수설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휴정 없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박동훈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만,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한그룹은 박동훈의 구속과 함께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는데, 채권단은 즉각적인 자금 회수에 나섰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경영진들은 줄줄이 사퇴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그룹의 상징이었던 본사 타워의 간판이 철거되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부패한 권력의 몰락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병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묘한 허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거대한 목표를 이룬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썩은 부위 하나를 도려냈을 뿐이며 언제든 또 다른 박동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법원은 그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서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아니라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이민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민아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수많은 감정과 기억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민아에게 다가가 가볍게 포옹하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이민아 역시 서진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서진은 병원 밖으로 나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랗고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아도 되었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지만 그녀는 확인하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고,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목적지 없는 드라이브를 부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서진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분명 어제와는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법질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였음을 깨닫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서진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녀가 어디로 향하든 그 길은 그녀 자신이 개척해 나갈 것이었습니다. 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것에 맞서는 용기 있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남기며 한서진은 도시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전설은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겠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으로 남기를 원할 것입니다.